지금부터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 회복과 인간 중심 정책 설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개회식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박상철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회식 시작에 앞서 먼저 국민의 예가 있겠습니다. 참여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금일 학예학술대회에 참여하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은국 용인시정연구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명수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황학범 여수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신상택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종욱 국정의 경제 1분과위원이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인철 한국정책학회 제18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명승환 한국정책학회 제26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승준 한국정책학회 제27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제30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미 제31대 한국정책학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차기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주관하신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내빈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시키지 못하는 양해 부탁드리면서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형준 한국정책회장님의 괴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한국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2025년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 개막을 알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열리는 부산은 북극항로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관문입니다. 이곳에 열리는 본 학술대회가 새 정부의 출범의 상징성과 맞물려 한국정책학회의 학문적 위상과 사회적 책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 난제와 정부 신뢰 위기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이러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많은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정책 디자인과 정부 신뢰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재현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연구와 토론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열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회원 여러분들의 학문적 열정과 정책적 헌신이 더 나은 정부와 더 신뢰받는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기저연수를 해주신 국정자문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고견은 오늘 학술대회의 논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님,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축사와 더불어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님께도 감사 일삼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6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학계와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정책학의 학제적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공동주최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와 함께 마련된 정책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26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협회 기업에게도 특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각 부스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추진되는 정책 혁신의 생생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부스를 직접 방문해 보시고 실제 정책 사례, 공공 서비스 혁신 사례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학문적 논의와 정책 실천을 더욱 긴밀히 연결해 주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 특히 2개의 상징적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바란다 세션에서는 귀중한 회원을 제주해 주실 송하중, 손희준, 이용무, 한승준, 명승원, 홍영동, 나태준, 김영미 전임 회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랜 학문적 성찰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주실 고견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 설계에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정책학의 학문적 정통과 토례를 일구오신 5분의 석학을 모시고 정책학 레거시 세션을 열었습니다. 이 세션에 참석해 주시는 권혁주 교수님, 김상욱 교수님, 김태일 교수님, 문명재 교수님, 임영직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다양한 세션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실제 그 세션들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여러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 앤 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술대회가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날의 학술대회 장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정말 열심히 뛰어주신 저희 그 연구위원장, 총무위원장 분들과 사무국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책학회는 학문과 정책을 잇는 가교로서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정책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양일간의 다양한 세션과 정책 엑스포라는 지적 놀이터에서 참여해 주셔서 모두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현진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현재 국정 업무로 많이 바쁘셔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좋은 말씀과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2025년 학예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새로운 해양 수도가 될 이곳 부산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바다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세 가지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서 부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수도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마중물로 삼아서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능을 한데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업을 맞춤형으로 혁신하겠습니다. AI가 접목된 스마트 피셔리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해서 기후변화에도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완전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해서 1,800억 달러 규모의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질서 있는 해상 풍력 확산을 지원해서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고 해양 주권을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선박, 항만 등 분야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해양쓰레기 전 주기관리, 독도, 무인도 등의 해양영토 관리도 굳건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이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장관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님 역시 시정 업무로 좀 바쁘신 관계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의 부산 개최를 축하드리고 부산을 방문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와 동명이인이시기도 한데요. 학회 준비에 애써주신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새 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 회복과 인간중심 정책 설계를 주제로 재난안전부터 새 정부 규제 정책, 지역 소멸 대응까지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이후 혁신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도약의 핵심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새 정부도 5국 3특 발전 전략을 통해 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까지 함께 추진된다면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이 혁신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5대 아름다운 해변 도시이자 서울과 함께 미슐린 가이드가 발간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부산의 맛과 멋을 담뿍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육동일 원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올해 개원 41주년을 맞았고 2016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주로 혁신도시 원주로 이전해서 이제 9년이 됐습니다. 저도 많이 세미나도 주관해보고 학회도 주관해보고 또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 한국정책학회 같이 이렇게 매머드한 학회는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큰 학회를 오가나이즈하고 또 섭외하느라고 우리 박형준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신가를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학회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주제인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꾸로 나쁜 정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또 우리 연구원이 그동안 축적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논리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책은 첫 번째로 나쁜 정책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정책, 전 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성과면 성과, 문제점은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것의 결과를 피드백해서 새 정책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나쁜 정책은 그저 New is better 신드롬에 빠져서 새로운 정책만 개발하고 실시하려고 했던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프로 앤 콘, 찬반이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책은 항상 순기능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면서 정책을 실시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컨센서스입니다. 정책이 아무리 잘 디자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지역의 컨센서스를 받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내셔널 컨센서스도 있고 리저널 컨센서스도 있고 커뮤니티 컨센서스도 있고 또 정책의 스테이크 홀더스에 대한 컨센서스가 반드시 전제돼야 그 정책이 성공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강조할 것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이른바 공약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캠페인 프라미스가 타당성 또 정치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지방투자사업 500억 이상의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약에서 급조된 공약에서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타당성 조사로 신청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입니다. 정책은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지체돼도 안 됩니다. right on time, 정확한 적시성을 가진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한 정책에 너무 익숙해하기 때문에 이 6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정책 세미나 우리 한국정책학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또 우리의 지혜를 나누고 또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우리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좋은 정부로 발전하고 바람직한 정책으로 나타나서 새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정책학회 여러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정책학회의 오늘 세미나의 성공을 기대하고 또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송상근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큰 행사를 정말 대규모 멤버드급 행사인데요. 주최 주관해 주신 한국정책학계 박형준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시면서 기조연설을 해주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님, 그리고 축사를 해주실 지방행정연구회 육동일 원장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명수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정책학회의 석학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곳 부산, 아름다운 부산항이 바로 보이는 이곳에 특별하게 이런 좋은 행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학예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논의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정부 신뢰 회복과 인간 중심 정책 설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션 하나하나가 단순한 어떤 담론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 행정과 정책 집행 현장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책 성공의 핵심 토대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의 집행자이자 국민과 그리고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신뢰의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책임과 신뢰를 회복하고 더 다져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본 학예 학술대회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주된 방안을 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번 우리 정책학회에서 마련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는 AI 기반의 전환 논리라든지 생애 주기형 인재 정책, 그리고 기술과 정책의 접점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공공기관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냐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 또한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항만 운영과 해운물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시는 이곳 부산항이 단순한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항만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수출입의 관문항이자 세계로 연결되는 글로벌 해양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물류 혁신, 친환경 항만의 전환, 사람 중심의 안전한 항만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전문가분들 또 교수님들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희 공사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북극 항로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항로의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이런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서서 국가 해운물류 경쟁력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중대한 정책 아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이 이 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학동부와 물류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며 조금 전에도 전재수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해수부와 함께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 역시 오늘 이렇게 학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 그리고 학계와 정책 현장 간의 연결 고리로서 그런 대안들을 깊숙하게 되새기면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정책학계의 박형준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산항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임원진 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대회가 양일간에 열리는데 정말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이명수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형준 회장님을 비롯한 정책학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계신데 제가 나와서 무슨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게 좀 의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 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보탤 말씀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송에 있는 천복단지에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송하면 아직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전하고 천안아산역의 중간이 바로 오송역입니다. 5구리의 소나무를 상징을 해서 오송이로 명명이 됐고요. 거기에 약 4,500만 평의 국가 장기적인 이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지금 식약처나 이 산학연관병이 함께 모이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정책학회가 역대 정부에서 정책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대안을 많이 제시해 데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저희들이 스스로 자청을 해서 앞으로 새 정부의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기회를 달라 요청을 해서 와게 됐고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나의 세션을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외람됩니다만은 이 정책학계 오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해럴드 드와이트 라스웰이라고 하는 이 정책 과학의 창시자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원천적인 것에 대한 과제를 천착을 해야 된다. 이때 정책과학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새 정부 출범해가지고 이제 3개월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그 중요한 시기에 또 북극시대의 항로의 출발점인 바로 이 부산항에서 이런 뜻깊은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 정말 환영과 감사와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 바이오 산업이 한 2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 재단은 15년이 됐습니다. 대략 지금 이제 10대 강국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글로벌 이 바이오의 5대 강국이 되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한국 바이오의 골든 타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이오가 현재도 반도체 시장의 3배 이상 규모가 큽니다. 국제 세계 시장에서 지금 그랜드 빅파마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특허 기술 완료 시기가 대체로 3년 내지 5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럼 3년 내지 5년 내에는 누가 어떤 나라의 기술이 세계를 경쟁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대체로 남이 한 거를 뒤따라하는 복제품이나 바이오 시밀러 이런 데를 많이 중점을 둬왔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대기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새 정부의 앞으로 남은 5년 동안과 이 바이오한테 중요한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우선 전반적인 이 바이오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정책 의지를 밝혀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국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가 20개의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의미의 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분야에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학사 취직자는 많은데 소위 석박사, 해외 인력, 이런 인력의 문제가 부족합니다. 기술을 위한 R&D, 이 새 정부 과제에 중요한 과제로 들어가 있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역대 어떤 정부보다 R&D 비용을 많이 이번에 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는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관심과 그런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바이오는 민간 주도형으로 대학이나 지방에서 주도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미래 첨단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바이오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이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5년, 길어야 7, 8년, 이 시기를 좀 다시 한번 주목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바로 바다, 정말 새로운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가는데 지금이 밀물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도 조류가 있다, 밀물과 썰물이 있다. 밀물이 올 때 그 밀물을 제대로 이용하면 행운이 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좋은 밀물이 밀려왔을 때 셰익스피어 말처럼 우리의 나라의 새로운 이런 그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기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되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각종 대회, 학술 대회 많이 나갔는데 대체로 행사로 끝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가 있어 보니까 하루에 10건, 20건 수많은 학술 세미나, 포럼, 용어 불구하고 많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행사로 끝나는 게 많은데, 이 소중한 말씀, 이 소중한 말씀들이 정부 정책으로 연계가 돼서 꼭 좀 반영이 되는 그런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이 새 정부 출범한 시기에 모두 함께 우리 뜻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또 개의식의 메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라는 주제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훌륭한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학회를 개최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경제학회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경제학회보다 훨씬 크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게 할당된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민주당 정책총괄본부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갖고 이 정책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원장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이 정리를 했는지 관련된 말씀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작년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좀 와달라 소리를 들었을 때 27년을 준비해 달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27년에 원래가 대선 예정이랬잖아요. 그래서 27년에 가면 27년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7년에 우리가 막다트릴 앞으로의 5년, 27년으로부터의 5년,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해서 10년까지 우리 사회는 어떤 의미로서 이 사회가 구성될 것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짜야 할지 하는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헌법 10조를 헌법 1조 말고 헌법 10조를 말하는 그런 최초의 공화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헌법 1조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가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속에 있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많은 나라에서는 우리의 헌법 10조가 사실은 1조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국가를 말할지 아니면 국가를 말하고 나서 개인을 말할지 하는 것은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는 어쨌든 10조에서 인권을 말하고 있고 그 인권과 관련된 기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에서부터 37조까지 혹시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자유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참정권이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을 매우 자세한 강목으로 나눠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의 우리의 과제는 아마도 우리 사회가 가진 불평등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점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헌법 10조가 좀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인권은 굉장히 오래된 말이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말로 대체했었고요. 27년의 키워드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가 최근 한 2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경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때 3만 불을 도달했잖아요. 근데 그 3만 불 수준이 3년이 지나도록 거의 안 변한 상태에서 정체하는데, 그 정체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률이 매년 서울대 김세직 교수가 계산 세어봤더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5년에 1%씩 줄어들더라라고 해서 5년의 1% 법칙이라는 걸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고속 성장을 하다가 다시 이제 감속 성장을 시작했는데, 이 고속 성장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감속 성장도 또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선진국이 될 때는 항상 고속 성장을 했다가 감속 성장을 하는데,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감속을 할 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중속 성장 기간이 꽤 오래 갑니다. 4%, 5% 중속 성장을 한참 가다가 한 3%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3% 정도로 하한선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지금의 선진국들은 그래서 5만 불에서 8만 불 정도의 성장을 이루어 놨는데, 우리는 10%대 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속도로 브레이크 없이 그냥 산에서 언덕 밑을 그냥 아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보학자인 저로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성장률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혹시 우리가 정책을 잘못 얘기한 건 아닌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자책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보수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건 한국에서 성장률 하락이라고 하는 건 추세적인 측면이 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권,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27년의 화두를 성장과 행복 두 가지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날 이제 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회복이라는 말을 하나를 더 추구를 했었습니다. 실제 그때
12월 3일 날부터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민주주의는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신념이 다 있었잖아요. 그 정도 때에는 조금 정치가 이상하고 행정이 이상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적어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이제 정말 민주국가다라고 하는 거 신념이 있었는데 12월 3일 날 그 신념이 깨졌고 그로부터 몇 달 동안 한국 사회는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냈는데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현상들을 보았고요. 실제로 각 부분에서 복지, 교육 할 것이 모든 부분에서 정부가 스톱되어 있는 현상들을 목격을 했고 스톱이라는 건 결국 후퇴를 의미했기 때문에 원래대로의 회복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년의 화두에 하나를 더 보태서 정책적인 스토리를 썼습니다. 하나는 회복이고 또 한 가지는 성장이고 또 한 가지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성장과 키워드는 원래 저희 용어가 아니었어요. 본래부터. 어디 용어인지 아세요? 행복은 박근혜 대통령 때 주로 사용하던 키워드였고요. 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던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보수 정부에서 했던 역할, 우리는 원래 분배를 말해야 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쭉 말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행복을 말해야 되고 또 성장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우리가 보수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언젠가 그런 말들이 좀 튀어나오고 이렇기도 했었을 겁니다. 우리 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야 라는 말까지 하게 될 정도로 사실은 한국 사회의 말하자면 전반적인 정치 사상이라든가 정치 지형이라든가 허물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 1조를 다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원래 생각도 안 했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확보한 거였기 때문에 이 말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 또는 더 작은 부분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할까? 이 정도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선에서의 슬로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 10조. 그래서 헌법 1조와 10조를 말하자면 좀 쉬운 말로 표현한 것들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정책 구성을 할 때는 정말 많은 걸 참고했습니다. 원래 우리 당도 그렇고 다른 당들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 공약집을 만들어냅니다. 대부분 공약집은 거의 끝에 가서 만들어집니다. 바뀌고 수정하고 고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떨 때는 선거 땡 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도 이제 공약집을 만들었는데요. 공약집 말고 또 중요했던 것들이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쓰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데 공약집은 당에서 정리한 거고 대통령 말씀은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놓는 공약집이고 실제 나온 공약집은 두 번째 공약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뭐냐면 협회 직능단체 여기에서 제가 한 게 한 500건 정도의 MOU를 맺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검토했고요. 다 검토했고 이것들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 직능단체 한두 개를 마크하고 있어요. 마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약에 어떤 형태로 녹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려야지만 그 이후로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녹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가 이번에는 유별나게 부처가
공약들을 많이 들고 왔어요. 사실은요. 전 정부에서 뭐 지체되었고 밀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뭐 많은 부분은 표지가리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참신한 생각으로 가져오기도 해서 공약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한 180만 건 정도의 직접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 정책 제안 이런 것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했고, 이번에 이제 특별하고 각별했던 의미는 모든 야당으로부터 공약들을 다 넘겨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넘겨받습니다. 송원석 대표가 넘겨주셨는데 진짜 놀랐어요. 60%가 똑같아요. 저희 당 거하고. 물론 약간의 위상 차이는 있는데 카테고리로 보자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60%가 돼서 야, 우리 국민의당하고 합당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당의 구조적인 유소성이 비슷해서 역시 민주당은 같은 중도적인 정당인데 저쪽이 우리하고 조금 약간의 비켜서 있는 정도, 짝꿍 중도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공약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전부 다 당들 공약들을 검토했고 이것들을 다 모두 모아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일람표가 있고 어떤 공약이 어느 당의 공약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게 내부적으로 다 검토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한 것들이 비전, 원칙, 목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고 전략과 과제 이렇게 나아갔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특별히 살펴야 될 것들을 12개로 따로 정리했고 지역 공약을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약들을 다 받아봤더니 원래 공약을 짤 때는 공약이 있고 내용이 있고 거기에 엑셀표를 붙여서 합계를 쫙 시켜요. 이건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한 1000조 들더라고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갖다 놓고 시작했더니 5년 동안 1000조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방법은 없지요. 트럼프처럼 하지 않는 한 만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조정하고 한 게 5년 동안에 추가 재정이 한 210조 정도가 추가 재정이 들도록 했고, 이것들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왔어요. 옆에요. 이 보면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떨 때는 산업화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유별나게 민주화에 집중한 적도 있었습니다. 27년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정할 때 있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쭉 1, 2, 3으로 쭉 오면서 보면 우리는 사실상 민주화에 굉장히 몰두를 했고, 저 자신도 젊었을 때부터 조금 더 민주화가 되는 게 맞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나는 무슨 일로 헌신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화가 계속해서 되어왔고 우리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민국가 형성하는 데는 성공했던 것 같아요. 성공했던 것 같고, 민주주의를 이번에 본 놀라운 능력,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좀 길을 벗어날 때 회복을 하잖아요. 국민들이요. 어떤 형태로든지 축제처럼 하든지 싸움처럼 하든지 돌멩이를 던지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내는 국민들의 이제 놀라운 민주주의 역량은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화도 아주 멋지게 훌륭해서 해내서 지금 뭐 10위권 안에 어떤 경제 지표도 대부분 다 들어가는 능력을 확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점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업화에서. 하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불평등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숨기지 못할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부산에 와서 이런 행사를 하지만 부산 행사가 이렇게 멋진 바다와 이런 멋진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에서부터 포항까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거 잘 될까? 계속 이렇게 될까? 인구가 계속 주는 거 아니야? 우리 GDP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야? 동네 GDP가? 젊은 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명문 부산대학교 미들학과가 생겼다던데 명문 전남대학교에서도
미달과가 생겼다던데 애들 취업률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층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런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고 만연화되어 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날보다 점점 지역이 안 좋아지고 있고 청년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만연해 있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3년 안에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한 몰락에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들도 그것에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미국 가셨을 때 5대 재벌들의 총수들이 대부분 다 따라갔습니다. 한 15명이 따라가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들 다 따라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미국으로 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얘기 듣는 순간 뒷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무너지거든요. 현대차 하나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수없이 많이 딸려있던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한 명 쪽 빠지고 나면 나머지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평등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마구마구 떨어지는 게 현재의 한국 실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것들을 두 가지로 확보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 한국은행은 원래 금리를 다루는 데예요. 그죠? 금리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다루는데 한국은행이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맨날 한국은행 요즘 하는 걱정들은 우리 교육이 어떻지, 우리 노동시장이 어떻지, 지역이 어떻지 이런 거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한 또는 뭐 그동안에 쭉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강조한 부분들이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이기는 하지만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환율도 많이 안정되었고 주식도 상당 부분 진정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관료들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얘기를 하자면 국정인수를 할 때는 이제 부처별 보고를 받는데 제가 몰랐으면 모르지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17년 때 국정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인수위원회 때 똑같은 구조로. 그랬을 때 제가 경제 1분과장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요 관련된 뭐 거시경제를 다루는데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하고 딱 비교를 하면 공무원들은 8년 차이니까 크게 안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시는 거 보니까 금방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우리나라 회복력, 리질리언스는 정말 대단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헌법 1조와 10조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이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 원칙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 원칙은 몇 가지의 유사한 개념짝으로 3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경청과 통합을 이번 정부에서 그 원칙으로서 꼭 삼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 갈등의 아주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내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서로 간에 주장을 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고 왔고 더 심각한 것은 당 내에서조차 갈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 지금 둘째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저 둘째 아들이 원래는 국민의힘 그쪽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하고 식사를 같이 잘 안 하려고 들더라고요. 같은 밥상에 앉아서 얘기하기를. 저는 이제 애니까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하지만 애가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생각, 제가 하는 행동 속에서 되게 알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하신다는 거 아는데 본인이 좀 다르니까 나한테 덤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슬슬 피하는 게 이제 본인이 최선의 방책이었는데 지난 12월 3일 날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 얼른 뛰어나와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본인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된 돌이 늘 기다리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어쨌든 들어주기, 국민의힘으로부터 또 듣고 국민들로부터도 듣자 해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약 전체를 갖다 놓고 검토를 했고요. 그것들이 우리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고 차이가 있는지도 일일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한 반쯤은 저희 당으로 오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통합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공정한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정책을 하거나 할 때 그때도 늘 공정을 전제에 두고 하자. 한국 사람도 유별나게 공정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죠? 내가 돈 없는 거는 참아도 내가 공정하지 못하게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버는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정이 있어야 되고 공정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하고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고 일했는데 이때 언제나 했던 것들은 지방에서 성남 지방 아닙니까, 그죠? 조그만 지방에서 있었을 때 성남이라는 데가 딱 지금 우리 정치하고 비슷해요. 본시가가 한 40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이라는 신시가가 한 40만이 있어요. 지금은 각 한 45만씩 돼서 90만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가 극도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두 집단을 하나의 시로 묶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 얘기하면요. 은수미 시장이 계셨을 때 은 시장이 해보고 나서 한 말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8차선 아스팔트 도로에서 여름에 온도를 재봤대요. 분당에서도 한번 재보고 그다음에 구시가에서도 한번 재보고 온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3도예요. 3도면 얼마큼 다르냐 하면 30도일 때 33도가 되는 거죠. 황당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말하자면 구시가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공원이 없어요. 신시가는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아주 심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들이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어요. 전 특히 민선 5기, 6기,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민선 18년에 이르기까지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복을 주면 아이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생각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청년들한테 조금씩 돈을 주면, 근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한 해, 대학 졸업할 나이 한 해에 대해서만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여러 번 걸쳐서 나눠줘요. 그러면 얘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까? 이런 실험들을 100개가 넘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물론 실험을 할 때에는 미리 어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실험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판단해서 그 다음에 하니 많이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정책학께서 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정책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성공했고 어떤 것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다 보니까 어떤 성공한 실험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8급, 9급 이 공무원들이 가져온 정책이 성공을 해요.
이 사람들은 생각으로부터 정책을 한 게 아니라 해보니까 되는 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8급, 9급 이 하급직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정책들을 다듬고 정리하고 개념화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성공한 것들이 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화폐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은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합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념보다는 그리고 논리보다는 뭐 논리도 중요합니다만은 아까 우리 육 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책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념과 그다음에 학술과 이런 데서부터 찾아서 탑다운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실제의 시민과 국민이 필요한 게 뭔지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자라고 하는 거죠. 밑으로부터 정책을 찾고 성과를 내자라고 하는 거죠. 실용은 밑으로부터의 정책을 말했고 성과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국정 목표는 5개로 정했습니다. 이 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드리고 싶었던 표고요. 비전,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을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삼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로 잡아서 여기에서 이제 12개 과제를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경제, 진짜 성장이라는 걸로 공약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떤 방식의 성장론을 가지고 갈까 하는 것들을 정의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특히 선거를 치를 때 되면 우리한테 성장론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그동안에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분배가 중요해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성장론이 있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론이 좀 특별했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성장론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통적인 케인즈주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케인즈주의 쪽에서 말하자면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는 것들을 베이스로 삼아서 성장론을 삼았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기술도 성장, 그다음에 불평등이 없어지면 성장이 빨라질 거라는 것들은 뭐 여러 군데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 성장, 균형 성장 이 세 가지가 주 성장론의 기초가 되는 진짜 성장이다라고 하는 점이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5개의 카테고리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A, AI, B, 바이오. 아까 바이오 이명수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빅파마 꼭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데 바이오, 그다음에 C가 뭐였더라? 컨텐츠 맞아요. 컨텐츠였고요. 제가 컨텐츠에 워낙 약한 사람이라서 컨텐츠, 디펜스, 그다음에 에너지 이래서 A, B, C, D의 카테고리에서 혁신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건데 이 혁신은 사실은 산업만 해서 이루어지는 대기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포르투갈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 가면 당연히 어디 가서 먹을까 찾을 때 구글 켜잖아요. 구글 켜서 이제 뒤에 포르투갈을 몰라도 요즘 다 보여요. 한글로 다 보이잖아요. 후기 보고 찾아간 집에 골목골목 한참 찾아서 들어가면 사람이 올 것 같지도 않은 식당에 바글바글하게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죠? 혁신을 한 거예요. 그 집이요. 혁신을 한 거예요. 인사동에 오래간만에 경복궁 옆에서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거기도 몇 집은 이미 그랬더라고요. 한참 찾아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수형 중소기업, 하청형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3만 불대에서 어쩌면 여기가 끝이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정부가 끝날 때 정치적으로는 1%라도 더 들어올 때보다 높은 지지율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성장률을 한 2%까지 달성할 수 있었으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0%대 성장으로 갈 두려움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음 5년에는 누가 하더라도, 우리가 하든 누가 하더라도 이제 우리한테는 그게 계속 떨어지는 게 이력이 돼서 이골이 나서 앞으로는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비장의 각오로 하지 않는다면 2%대로 올려놓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는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균형성장 얘기했고, 실용 외교 안보도 얘기했고, 또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카테고리가 기본사회입니다. 기본사회를, 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사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 10조를 말하는 사회입니다. 헌법 10조는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국가가 담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요 헌법에서는 요 10조를 인권과 행복 추구, 요거를 무엇의 기준으로 삼냐면 기본권의 원리로 삼습니다. 11조부터 37조가 이제 계속 기본권이란 무엇이다라고 쭉 각 카테고리를 하지만 10조는 11조에서 37조까지 해당 안 되는 게 있으면 10조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권입니다. 제가 작년에 당에 와서 우리 당의 플랫폼을 좀 바꿨습니다. 강령을 좀 바꿨는데요. 그 강령에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기본 사회가 될 겁니다. 기본자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기본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사회는 기본소득,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라는 데서 기본은 똑같이 사용됩니다. 유니버설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질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질적으로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한 개체다, 인격이다라 하는 점에서 기본은 그렇게 적용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고, 뭐 기본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굉장히 보수 정부나 우리 정부를 막론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셨던 건데요. 사회적 기업을 이명박 대통령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요즘 통칭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사회적 연대 경제라고 이를 발음을 바꿨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될 겁니다. 민주주의도 포함될 거고, 그런 기본 사회를 이루기 위한 영역들을 또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정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합 정치, 그다음에 진짜 경제, 균형 성장, 기본 사회, 실용 외교, 이것들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고요. 나머지 분야별 과제들은 또 좀 자세한 데서 만나시면 제가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정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어쩌면 우리한테 주어진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정부가 만약에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이제 0%가 되는 건 시간 문제고, 0%가 되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 좀 올리면 되지. 성적 좀 떨어진 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0%가 되면 대학 입학시험에서 낙방한 효과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오그라들고 할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나라가 옆에 있었죠. 어디가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저랬어요. 저 나라 4만 5천 불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1인당 GDP가 지금 우리보다 작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요? 모르죠. 그거는 어떨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해서 곳간이 그래도 지금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러나 곳간에서 빼먹는 거 하고 벌어먹는 거 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5년 이거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에 우리는 중도 우파다라고까지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우파에서 하던 것, 중도 우파에서 하던 것까지 민주당은 다 할 겁니다. 성장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할 겁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가치를 버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기조 강연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14회 한국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충계, 하계, 동계의 한국정책대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나태준 정책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본 정책 대상의 의미와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굉장히 주요한 시그니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임 회장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맡아서 위원장 역할을 하는데 올해는 제 순번인가 봅니다. 지체 없이 공표해드리겠습니다. 제14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심사 경위 및 수상자를 공표하여 드립니다. 근본 지방자치단체 부문의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기관 선정에는 저를 비롯해서 서울시립대 이인원 교수, 경북대 김성준 교수, 경희대 김도한 교수, 연세대 조윤직 교수, 교통대 정의령 교수, 명지대 김영재 교수, 건국대 조병우 교수, 아주대 이유영 교수가 선정 이사로 참여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정책 대상 수상기관으로 경주시, 서산시, 화성특례시, 전북특별자치도를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정책대상 상패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박형준 학회장님과 나태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정책대상 수상기관인 광주광역시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상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분 광주광역시 귀 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귀 기관을 제14회 한국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문 정책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선정위원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형준.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과 회장님 같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최우수 정책상 상패를 바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평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 정책상 지방자치단체 부분 전북특별자치도 귀 기관은 혁신적인 정책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귀 기관을 제14회 한국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분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선정위원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박형준.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인 화성특례시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률 균형발전정책관님. 네. 네. 최우수 정책상 지방자치단체 부분 화성특례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5년 8월 25일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선정위원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형준. 네. 네.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인 경주시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필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우수 정책상 지방자치단체 부분 경주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2025년 8월 25일 정책대상선정위원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형준.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우수 정책상 수상기관인 서산시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경규 자치행정과장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우수 정책상 지방자치단체 부분 서산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정책대상선정위원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형준.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고 한국 정책 대상을 수상하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민 그리고 국민을 위해 이 순간에도 열정을 쏟고 계신 모든 지방자치단체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개회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참석자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